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줘야 돼요. 많이 떨어져 줘야 돼요. 떨어져야 수요가 형성이 되거든요.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 빚으로 살린 아파트 가격은 부채만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요. 집값이 폭등하면 폭등할수록,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빚 폭탄은 언젠가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또는 일본보다 훨씬 더 못한 사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돼 버리면 금융 기관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미국의 그런 위기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된다. 네, 저는 그 빅톡TV를 운영하고 있는 서동기입니다. 신사임당에 처음 출연하게 됐는데,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좋은 이야기와 함께 좋은 정보를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빅톡TV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빅톡TV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매물은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요. 박사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매물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이 한 8만 건에서 8만 4천 건, 매물이 한 달에 한 3천 건에서 4천 건씩 금년 들어서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거래도 좀 되고 있지만은 이러한 거래는 대부분 급매라고 보고, 또 실수요자들도 좀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구입하게 된 매수 수요가 정책 자금의 영향도 크죠. 신생아 특례 자금이 지금 한 32조 정도가 자금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5조 정도만 아마 신청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5조 정도가 신청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이 좀 적어서 아마 정부에서는 그 요건을 좀 완화하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뭐 소득이 그전에는 1억 몇천이었는데 지금은 1년에 부부가 2억 정도 소득까지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주는 걸로 많이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32조에서 5조뿐이 안 하고 있는 건 아직도 실적은 좀 적은데,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1조만 풀려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러한 정책 자금이 부동산 구입에, 구매 수요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구매 수요가, 이 정책 자금이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 꾸준히 실수요자들이 구매 수요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물음표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거든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대부분 과거에 그 부동산을 샀던 실수요자가 파는 게 아니고 투자 수요, 과거에 차익을 실현한 투자 수요가 매물을 내놓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이고 있지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 매물을 내놓습니다. 아마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꾸준히 매달 한 3, 4천 건씩 늘어나는 이유가,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없고 많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는 매물을 내놓지 않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이 3중 공급난에 처해 있습니다. 공급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부동산은 결국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하는 건 일반적인 부동산 이론이거든요. 지금 부동산이 뭐 착공이나 분양 인허가 이런 물량이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국내 또 재건축 같은 경우도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또 분담금도 많이 발생하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사태가 있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난 우려가 몇 년 후에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가격이 변화하려면 공급만 봐서는 안 됩니다. 수요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도 봐야 되는데, 이 수요 부분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물량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신규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신규로 신축하는 물량이 없다는 거고, 기존 공급 물량은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적인 측면만 가지고 따져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 우리 백만장자라고 그러죠. 백만장자는 아마 과거에 그 미국에서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보통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만 장자면, 그러니까 1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100만 장자가 우리나라에 한 130만 명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5% 정도가 100만 장자를 가지고 100만 장자가 있다고 봐요. 서울 시내만 가지고 따졌을 때 한 가구 수가 400만 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130만 명이 100만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00만 장자는 돼야 13억 이상은 있어야 서울 부동산을 대출을 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되는데 400만 가구라는 거는 또 경기도까지 확장하면 더 많아요. 또 경기도까지 합하면 540만 가구가 되니까 한 1000만 가구 가까이가 수도권에 아파트가 현재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수요가 살 수 있는 능력, 감당 능력이 있는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 하는 거는 수요적인 측면을 가지고 따졌을 때 그래서 언론에서도 뭐 공급 절벽이다. 공급 절벽이 나타날 수 있죠. 인허가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또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건물을 또 안 질러 오르고 건설사들이 공급 절벽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수요 절벽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절벽뿐만 아니라 수요 절벽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태의 가격을 유지한다면 수요 절벽 상태는 오래 유지될 것이다. 근데 서울에 이제 400만 가구가 있는데 왜 값이 계속 오르느냐? 100만 장자는 130만 명뿐이 안 되는데 뭐 전국에 13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격이 계속 오르느냐 하는 거는 소득이 많은 분들 또는 재산이 많은 분들, 100만 장자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몇백억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여러 채의 집을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들 자녀를 위해서 집을 사놓는다든가 이런 수요가 저는 투자 수요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구매 능력이 지금 소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요만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앞으로 수요 절벽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400만 가구라면 한 반 정도가 아파트거든요. 빌라나 뭐 단독주택 다 빼고 절반 정도. 그러니까 200만 가구 정도? 이 정도가 아파트거든요. 서울 시내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수요 절벽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수요 절벽 현상이 해소되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줘야 돼요. 많이 떨어져 줘야 돼요. 떨어져야 수요가 형성이 되거든요. 아니면 소득 수준이 대폭 향상돼야 돼요. 대폭 향상되지 않으면 수요가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수요 절벽 현상은 오래 갈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가 한 절반 가까이 떨어져 줘야 그래도 수요 감당 능력이 아직도 수요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도 그 정도 되고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하면 저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위험이 확산 중입니다. 박사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PF가 이제 큰 위험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PF 문제는 지금 그동안에 건설사들이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내리기는 말을 학수고대 했는데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죠. 오히려 뭐 올린다는 말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PF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뭐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뭐 6월 위기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위기가 이미 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PF 문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들어갈 걸로 보고 뭐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정부에서 그 PF 문제 부실채권 이런 거는 부동산을 70%까지 할인해서 팔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공매에 나오는 물건을 70% 할인해서 팔 수 있도록. 그러면은 잘못하면 1순위 채권자조차도 자금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2순위, 3순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PF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근데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면은 수요가 생길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게 구조조정 돼가지고 부동산이 싸게 나와서 또 집전 아파트 같은 게 싸게 나와서 그것을 산 새로운 건설사가 싸게 사거든요. 예를 들어 70% 할인해서 샀다. 그럼 시세의 30%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분양가를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지방도 비싸고 또 서울도 너무 비싸요. 분양가가. 상상을 초월해요.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데 안 팔려는데도 분양가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미치고 팔 수 없다든가 또 하나는 먼저 분양받은 몇 분들은 비싸게 받았는데 나중에 분양가를 싸게 하면은 먼저 받은 분들이 반발을 하고 실제로 반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PF 문제는 잘못하면 금융시장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금융위기로까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성실하게 잘 진행하고 옥석을 가려서 괜찮은 데는 살리고
무조건 살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해 나가야. 지금 뭐 분양가가 비싼 이유는 자꾸 원자재 값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건축비가 뭐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가 비싼 가장 큰 이유가 땅값이에요. 결국은 땅을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땅을 너무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분양가가 굉장히 비싼 거지. 건축비 뭐 좀 올랐다고 해서 분양가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래서 땅값이기 때문에 결국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싸게 산 땅을 정상적으로 싸게 팔 수 있으면 분양가를 다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게 흘러가고 또 실수요자들이 싼 값에 분양가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박사님, 앞으로의 한국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뭐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PF 문제도 있고 부동산 또 금리 문제도 있어요. 또 환율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2, 3년 동안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 3년 정도.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을 잘 마무리했을 때 2, 3년 정도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으로 안정을 찾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개발 도상기였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이제 개발이 다 끝났어요. 거의 다 개발이 끝나고 안정되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잖아요. 진입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과거처럼 급등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상승만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뭐 아무리 비싼 값에 사도 그거보다 훨씬 더 오르니까 이익이 남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지만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많이 사라져야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건데 앞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자동으로 안정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한 30%, 35%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투자 수요는 집을 가지고 이득을 남기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많은 피해를 가지게 되고 또 실제로 부동산 시장을 오르고 내리고 하고 움직이고 하는 거는 투자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크게 요동치지 않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인데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팔아서 또 다른 거 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또 집값이 하락한다고 해서 집값이 하락해서 나중에 이제 걱정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팔거나 사고 하지를 않아요. 실수요자들은 움직임이 적어요. 움직임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건 투자 수요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등락을 거듭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투자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수요가 앞으로 없어질 걸로 봐요. 최근에 그 매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러한 투자 수요들이 앞으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 수요들이 앞으로도 계속 샀던 그 매물들을 내놓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2, 3년 동안은 상당히 L자의 행보를 그리겠지만 장기에는 앞으로 구조조정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조정을 만일에 잘못했다면 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특례 대출이나 과거의 보금자리 특례 대출 이런 거는 빚을 내서 사라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금리를 싸게 해줘서 사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정부에서 부동산을 수요가 없어졌을 때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을 빚을 가지고 사게 한다면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는 10년, 20년 장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박사님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건설사가 고금리 또 고환율 또 원자재 값이 굉장히 상승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PF를 받았던 건설회사들이 금리가 높아지면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또 그러한 고금리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금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비용 부담, 그 다음에 고환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상승. 그러니까 물가는 상승하고 자재값은 상승하는데 아파트 분양가라고 해서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자체를 비싸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이제 PF로 운영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하락기에 접어들었어요.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과도한 PF 대출을 받아서 시행하던 건설사들이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건설사들 PF 문제가 해결되려면 부동산 가격이 상당폭으로 상승해주면 이런 리스크는 안 생겨요. 근데 부동산이
상승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글로벌 환경이나 또 우리나라 시장 환경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점점점 커지고 건설사의 앞으로 구조조정이 대폭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어떤 위험을 안고 있냐면은 앞으로 그 PF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저축은행이 위험해진다든가 뭐 제1금융권까지는 안 갈 수 있겠지만 제1금융권도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시중 5대 시중은행이 있는데 무디스라는 시정평가 국제 시정평가 기관에서 그동안에 그 안정해서 부정적으로 등급을 하향시켜 버렸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해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 그런 금융기관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를 무디스의 신용평가가 부정적으로 조정한 그 한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글로벌 환경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체 PF 이런 문제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그 공매 나오는 것 PF 문제로 나오는 그 공매가 70%까지 다운해서 팔 수도 있다 하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진짜 70% 정도 다운돼서 팔린다면 나중에 분양가는 낮아지겠지만 금융기관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방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도시와 또 대도시 안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죠. 그래서 서울과 지방 간 또 서울 수도권 안에서 양극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양극화는 정책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주택이라는 게 아파트라는 게 고가주택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양극화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일반 서민들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정부가 꾸준히 해줌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완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 규제 완화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런 정책을 펴면 나중에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거는 공공 분야의 공급을 얼마나 싸게 공급하느냐 여기에 정책에 온 힘을 쏟아야 돼요. 빚을 내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아파트를 사게 만들면 부채만 증가하고 결국 그 빚으로 살린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빚으로 살린 거거든요. 없어지는 수요를 빚을 내서 사게 만들므로써 수요를 창출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 분야의 주택을 해소해야 된다. 공공 주택을 공급을 늘려가지고 해소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입해서는 안 되고 공공 분야의 공급을 늘려준다든가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의 뭐 가장 큰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신고가 뭐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매매가 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런 신고가들, 특수한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에 그 굉장히 비싼 아파트, 고급 아파트가 있어요. 한 80층 정도 되는데 거기는 뭐 싼 거는 뭐 한 300억, 또 비싼 거는 1000억 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고급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뉴욕의 중개사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에 이제 재산이 한 500억 정도 있는 분이 아파트를 사려고 왔는데 주민들이 재산이 500억 정도 있는 분이 그 아파트를 만일에 사게 되면 환경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아마 그 커뮤니티에서 아마 리얼터한테 중개사를 리얼터라고 미국에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개사한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그분들 입장에서 그러는 거죠. 겨우 500억 정도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나중에 수선을 할 때 가구당 몇 억씩 내라 그러면 어려워지고 리모델 할 때 한 가구당 뭐 몇십억씩 내라 이러면은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있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고급 아파트는 나중에 리모델을 할 때 집값만큼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소득 수준이 들어오지 않으면 리모델도 반대를 하면 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없죠. 500억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겁으로 통하는데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거를 부동산 시장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주택 단지가 100억 정도 있으면 그냥 보통에서 보통 이하예요. 100억 정도 있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를 가지고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100억에 팔린다, 뭐 200억에 팔린다, 고가 팔린다 하는 것을 일반 부동산 시장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층 아파트가 이제 50층 이상을 초고층 아파트라고 그러거든요. 초고층 아파트에는 굉장히 비싸요. 일단 건축비 자체가 몇 배가 들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자산이 많은 분들만 들어가 살 수밖에 없어요. 관리비도 비싸지, 건축비도 비싸기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고층 아파트가 우리나라에는 뭐 지금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서울 시내에 보면 우리 아파트도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다. 또 심지어 수도권 외곽 여기서도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렇게 지어 놓으면 나중에 조금 전에 뉴욕 맨하탄의 그런 아파트처럼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 관리비가 과다하든가 나중에 리모델이나 재건축할 때 그 집값만큼 들어요. 그때는 용적률을 무제한 올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집값만큼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초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거는 나중에 그 초고층 아파트가 슬럼화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수선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그 아파트는 슬럼화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기 시작하겠죠.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떠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런 초고층 아파트는 슬럼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를 있는 거는 괜찮지만 더 많이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지향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공사비와 분양가 폭등으로 주춤거리는 상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에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개발도상시에는 엄청나게 추진되어 왔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재개발이 노후주택 단지를 묶어서 지역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노후주택을 묶어서 아파트를 짓고 또 재건축은 기존의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과거에는 엄청나게 일어났죠. 과거에는 저층주택이거든요. 5층짜리 낮은 주택이기 때문에 지면은 주민들도 이득을 많이 봐요. 평수도 넓혀가고 또 추가로 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들이 뭐 20층 이상이잖아요. 또 30층짜리도 있잖아요. 이런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용적률로는 불가능해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요. 부수고 다시 되려면. 그럼 주민들의 부담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용적률을 뭐 2배로 올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아파트를 짓는 분들이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용적률을 막 풀어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저는 용적률을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풀어주는 거는 저는 일종의 혜택이라고 봐요. 앞으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또 후손 세대들이 나중에 집을 지려고 보면 용적률을 다 써먹어버리면 미래 세대가 사용할 용적률까지 다 지금 세대가 다 써버리면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재건축은 저는 지향된다고 봐야 됩니다. 또 저기 신도시 이제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그러는데 물론 일부만 되겠죠. 다 되지는 않고 신도시 재건축도 너무 고층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용적률을 해제 완화를 또 과도하게 해서 용적률을 뭐 2배 이상 올려준다든가 이런 문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용적률이 제한돼 있어요. 그 시가지 내 용적률이 고정돼 있습니다. 100년이 돼도 200년이 돼도 안 바뀌어요. 용적률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LA 시내다 미국에 LA 시내 같은 경우는 그 시내 용적률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집 고층화 시키려면 용적률을 옆에 다른 건물의 용적률을 사와야 돼요.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사와요. 그 가장 비근한 애가 미국의 그 대한항공 빌딩이 지금 72층, 73층짜리 빌딩이거든요. 원래는 그 용적률로는 못 져요. 그런데 그 대한항공 빌딩이 옆에 농구장을 하고 있는 그 건물의 용적률을 사온 거예요. 그러면 그 농구장은 나중에
고층을 못 져요. 용적률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못 져요. 그래서 공중에 있는 권리를 팔아먹는다고 해서 이걸 공중권이라고 부르거든요. 에어라이트 해가지고 공중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용적률을 사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용적률을 정부에서 완화시켜 줘버리잖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줘버리면 후손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더 지으려고 하면은 도시의 미관이 해쳐지고 재건축이 불가능한 이런 상태가 생긴다는 거죠. 이처럼 용적률이 미국 같은 데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안 바뀌는데 우리는 용적률이 수시로 뭐 늘려준다든가 그냥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2배로 늘려준다. 물론 그 용적률을 주면서 몇 가지 요구는 하지요. 요구는 하더라도 혜택은 혜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빈집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도시 외곽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재건축은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용적률을 무분별하게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국의 사례처럼 용적률을 제한해서 뭐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용적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유지하는 게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특히 있는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분당 또 일산, 삼본 이런 신도시에 보면 20층이나 30층 아파트를 질 때는 그 정도의 용적률에 맞는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놨거든요. 학교나 도로나 교통 상황. 근데 지금 용적률을 2배로 풀어서 초고층화 시켜버리면 훨씬 더 높은 층으로 시켜버리면 더 많은 인구가 들어오면 학교나 도로나 교통체증 이런 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건물만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은 가능해요. 재개발은 처음에 아예 지역 자체 기반시설을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재개발은 가능한데 재건축이라는 건 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약화될 수 있다. 교통도 더 체증되고 또 학교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재건축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과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되는 걸까요? 혹은 일본보다 더 심각해질까요? 뭐 인구가 자꾸 줄고 있죠.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죠. 일본도 심각하고 우리도 심각하고.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빈집들이 우리나라도 한 150만 가구가 빈집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지방이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천만이 넘죠. 천만 가구가 넘죠. 이처럼 인구가 이제 자꾸 주는 현상인데 뭐 지금 0.7 뭐 이렇게 인구 출생률이 자꾸 줄고 있는데 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고 또 정부에서는 뭐 최근에 발표한 거 보면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부처를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 봤어요. 그만큼 출생률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0.7 또 0.6 이렇게 되면 나중에 도시가 소멸되는 도시가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에 도시가 있을 때 지방 같은 데는 거의 산간지대죠. 산간지대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산간지대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주택들이 다 흉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산간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빈집이 늘어나고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 일본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안 따라가야 되는데 출산율 또 고령화 이런 게 일본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출산율도 너무 줄어들고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이제 통계가 보면은 10년 후에 초등학교 1학년생이 반으로 준다고 그래요. 10년 후에.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또 고령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된다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빈집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잖아요. 100%가 넘어요. 근데 이제 도시 중심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뭐 투기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처럼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또 신생아 수도 자꾸 줄어서 10년 후에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한 반에 반씩 준다고 그래요. 그 학교 전체가 반씩 준다고 그러고 또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하고 어떻게 될까? 일본처럼 될 거냐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일본처럼 되는 것만 돼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일본은 그 경제 대국이잖아요. 과거에 뭐 2위였었고 지금도 뭐 한 4등 이렇게 그 안에 들잖아요. 우리나라는 10위권 바퀴고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지금 저출산과 이런 빈집 문제 또 고령화 사회를 따라가게 되면 일본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현상이 생겨서 집값이 폭락하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보다 훨씬 더 못한 나라들 과거에 그런 나라들이 있죠. 뭐 그런 나라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그 GDP
경제 대국을 가지고 있을 때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뭐 앞섰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어요. 그 상당히 충격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으로 또 문제가 생겨서 경제 강국의 길, 일본처럼 부동산 값이 폭락하고 시장이 안 좋아져도 이런 경제 대국의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집값 또 저출산, 집값이 폭등하면 폭등할수록 가계부채가 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계부채가 뭐 3천조가 넘잖아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빚 폭탄은 언젠가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또는 일본보다 훨씬 더 못한 사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한국 사람들이 유독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은 부동산은 돈이 되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은 돈이 된다. 특히 집이 돈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조선시대로 거슬러 오면 양반과 상놈이 있죠. 그래서 양반 중에 특수층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죠. 집을 소유하고. 이런 거 조선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금 개발도상기를 거치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아파트값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놓으면 과거에 지금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과거에 빚을 내서 집을 사놓으면 집값이 몇 배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노후가 보장될 수도 있고 그 폭등된 집값을.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은 나중에 집값이 그만큼 상승해야 부동산을 무리해서 살 수 있는데 무리해서 사가지고 또 가질 수 있는데 만일에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 빚이 고스란히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을 무리한 빚을 내서 샀을 때 나중에 집값은 떨어지고 빚만 남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거든요. 불패 신화. 일본도 부동산 불패 신화였잖아요. 부동산 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또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일본은 엄청난 사태를 경험했죠. 20년, 30년 동안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심리는 집은 이용하는 거지 절대 소유해서 투자하나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고가 완전히 박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심리 상태가 아직도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뭐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 하죠.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된다. 무리해서라도 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빚을 내서 사는 거거든요. 무리해서 산다는 거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중국도 우리나라 못지 않아요. 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집착은 중국도 엄청나게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막 치어댔겠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중국이 그랬죠. 그래서 건설회사들한테 막 집 지으라고 그러고 또 집 사는 사람한테 막 70%까지 대출을 해주면서 사라고 그래요. 집이 남아도는데도 여기서 집이 남아돈다는 거는 수요에 비해서 집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집이 남아도는데도 계속 때려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그분들은 대부분 투자 수요, 투기 수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여의도 면적만한 그 아파트 단지가 텅텅 빈 아파트들이 중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물론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지었지만은 나중에 수요가 부족해서 집이 텅텅 빈다는 것은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실수요자는 그 집을 분양받으면 들어가 살기 때문에 빈집이 안 생기죠.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임대 놓는다든가 나중에 차익을 노린다든가 하기 때문에 사는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그러한 집들이 지금 텅텅 남아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고 중국의 거대한 건설회사들 1위 건설회사까지 무너져 버리는 부도가 나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값의 폭등은 결국은 중국 경제 전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기폭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집착을 굉장히 하는데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일본과 중국만 봐도 그래요. 일본하고 중국을 봤을 때 우리는 그쪽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지금 폭등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집을 산다든가 과도한 수요를 창출하다든가 뭐 중국처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값은 수요를 창출하지 말고 부동산 값이 앞으로 떨어져줘야 지속적으로 떨어져줘야 일본과 중국과 같은 전철을 안 밟는다는 거예요. 빚 가지고 사가지고 일시에 폭락해버리면 그런 나라들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집을 살 때 꼭 따져야 할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집을 살 때는 그 부담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느 정도 부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빚을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되고 집을 살 때는
결국은 로케이션이거든요.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데서 일단 가까워야 되잖아요. 멀면 안 되고. 직장에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데를 집을 사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집을 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로케이션이에요. 로케이션.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쾌적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또 출퇴근 시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사야 되고. 또 부담 능력을 따져봐야 돼요. 우리는 부담 능력을 좀 무리하게 뭐 대출 받아서 산다든가 이런 거. 과거에는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사면 나중에 집값이 몇 대 몇 뛰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살 때는 가장 따져봐야 될 거는 집값이 급등해서 앞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 있어요. 떨어져 있는 지역 위주로 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 근데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 여기는 사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뭐 과거에 뭐 부동산 뭐 상담을 할 때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말 했어요. 부동산을 할 때는 어디 사는 게 제일 좋느냐.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집을 사라. 제일 중심집을 사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심지를 사라는 거죠. 부동산은 중심지 값이 올라가고 외곽 지역은 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중심지는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도시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점점점 첨탑 상태로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비싼 집을 사라 이렇게 그냥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상승할 가능성도 없고 또 부동산 침체가 되면 중심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기간 침체가 오면은.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살 때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뭐 신규 분양도 있고 또 기존 집을 여러 가지 살 수 있는데 최근 2, 3년 앞으로 2, 3년 정도는 집값이 저는 하락할 거로 보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전세값도 올라가죠. 전세값의 상승은 나중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파트 전세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빌라 있잖아요, 빌라. 우리 그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택은. 아파트는 한 반 정도 조금 더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주택에서. 근데 빌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세 달던 분들이 돈도 떼이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빌라가 그래서 전세를 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빌라에서 살던 전세 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몰려드는 거예요. 아파트로 몰려들어서 월세, 전세 이렇게 몰려들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저는 그 빌라나 이런 데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빌라나 뭐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데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정부에서 그동안에 너무 방치했지 않느냐. 빌라 전세 사기가 당할 정도로 또 속아서 살 정도로 이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에 대한 장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파트 쪽보다도 지금 빌라는 완전히 패닉 상태죠. 전세 사기 문제로 빌라는 굉장히 싼 값으로 나와요. 또 경매 요새 나오는 거 보면 뭐 반의 반값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빌라 값이. 그러나 빌라도 앞으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빌라에도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전세 사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각인돼 있어요. 심리적인 패닉 상태이거든요. 빌라는 사면 안 된다. 또 빌라에 전세를 살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 수요들이 전부 아파트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값도 막 상승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장기적으로는 정책적으로도 빌라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줘서 빌라 쪽에도 관심을 가지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막 침체되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미국에 몇천조 풀었죠, 몇천조. 또 우리나라도 돈을 막 풀었죠. 돈을 풀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막 제로금리 가까이 내려갔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내려간 상태에서 코로나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니까 그동안 풀렸던 유동성이 너무 많이 빨려가지고 부동산 값이 막 물가가 폭등했단 말이에요. 부동산 값도 폭등했죠. 굉장히 폭등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원래 부동산 값은 사이클상 코로나 직전에 떨어질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오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왜? 과잉 유동성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래서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현상이 생긴 거죠. 그때 떨어져 줬어야 지금 정상적인 사이클이 형성되는데 비정상적인 사이클이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코로나 때도.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하다 보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부동산에 문제가 생긴 거죠. 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 또 대출을 많이 받아서 건설을 하시는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PF 문제가 고금리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유동성이 풍부했었는데 갑자기 긴축을 시작하니까 위기가 닥쳐온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고금리 때문에 많은 대출금, 우리나라 건설사의 뭐 절반 정도가 대출금을 갚기가 힘들고 이자 내기도 버겁고, 돈 벌어서 전부 이자 내고 있거든요. 이자 내기도 버겁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또 전쟁이 두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전쟁, 이런 전쟁 때문에 또 물가가 또 급격하게 또 상승하고, 원자재 값도 굉장히 상승하고, 그래서 건축을 할 때 건축비도 굉장히 건축비는 상승하는데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고금리 또 전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환율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죠.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최근에 금년에 들어서 한 60억 달러를 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리가 1,4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몇 달 전에. 한 두어 달 뿐이 안 되죠. 1,4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썼어요. 그 달러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자꾸 부족한 현상이 생기죠. 최근 3년 동안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550억 달러를 썼다고 그래요. 이처럼 달러가 지금 자꾸 점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확보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그 나라의 이제 수출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환율이 계속 오르죠. 또 언제까지 환율을 방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잘못 풀리면 끝이 없이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엄청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그리고 박사님은 올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30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렴한 이자율로 받았던 분들이 갈아타기를 하지 않죠. 새로 사면은. 그래서 미국은 내가 살고 있던 집을 팔고 다음 집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팔 때마다 내잖아요. 근데 미국은 샀다가 팔았다가 새로 집을 사면은 양도소득세가 이연돼요. 양도세가 맨 마지막 갈 때까지 팔고 사고 하면은 양도세가 안 내요. 계속 이연돼요. 이연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고 새로 살려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올랐거든요.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부족한 거죠. 매물이 안 나오니까. 공급이 너무 부족해져 버리니까 집값은 상승하는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집값은.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게 됐죠. 보통 2, 3년, 5년 정도 보통 변동금리를 채용하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은.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 고금리는 상업용 부동산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죠. 거기다가 또 맞물려서 공실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재택근무가 우리나라는 코로나 끝나자마자 다시 사무실로 출근하게 되는데, 미국은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있어요.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일하는 사람도 편하거든요. 자기 집에서. 또 직장 근처에서 일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비싼 집값을 부담하면서 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서 주거비 부담이 싼 데서 자기 집에서 근무하니까 굉장히 좋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출근 안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이 없는 거예요. 또 임대료 부담도 줄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실률이 미국에 이제 공식적으로 한 20% 가까이 되는데, 지금 다운타운 같은 데는 한 30% 되고, 지금 또 점점 공실률이 올라가요. 뭐 LA 다운타운 같은 데는 지금 한 35%가 넘었다고 그래요. 공실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건물 소유자들은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수익이 안 나고 금리도 너무 비싸니까 은행에서 부채를 갚을 때, 뭐 최근 한 3년 내로
한 3천조가 넘는 부채 상환이 도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부채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겠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지방의 금융기관들은, 지방의 조그만 금융기관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생기기 시작하고, 또 큰 금융기관이 또 부실이 생겼다가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또 부도가 나지 않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미국의 금융기관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경제적인 지표는 굉장히 좋아요. 미국의 경제적인 지표는 고금리, 고환율 정책이잖아요.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돈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삼성도 미국 텍사스에 55조 원을 투자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고용 인구가 2만 명이 넘는 고용 인구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취업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외부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금리를 지금 안 내리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까봐 아마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 하고 있죠. 이제 연준에서 처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3번 내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불과 얼마 전에 인하는커녕 상승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뭐 애매한 말로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뭐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이제는 인하는커녕 상승시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상승을 더 시켜버리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가뜩이나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서 금융위기가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금년에는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은 금리 인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갑자기 이제 금리 인하가 없다고 해놓고 금리 인하를 다음에 바로 시킨다는 거, 연준에 금리 인하가 있다 하는 거는 미국에 엄청난 침체나 공황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고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거는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경제 공황급의 위기가 왔을 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점점 굉장히 높아 피크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지표는 좋지만 상업용 부동산물 금융위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시키를 바라죠.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또 대선도 있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굉장히 원하는데 미국의 연준은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준은 물가를 잡는데 목표가 다르거든요. 미국 정부는 정부대로 목표가 있고 연준은 연준대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연준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강력하게 인하하기를 원하죠. 연준은 인하할 가능성이 없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박사님, 중국 부동산 리스크는 어떤 상황이고 해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국 부동산은 이미 붕괴돼 버렸어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집을 지었어요. 물론 그 경기를 살리는데 제일 좋은 게 건설 경기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건설자들이 짓고 또 대출을 받아서 짓고 했는데, 그럼 공급 과잉이 돼버린 거예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 과잉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양받았던 아파트들이 빈집이 넘쳐나요. 빈집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빈집이 안 생기겠지만 대부분 투자 수요, 투기 수요이기 때문에 그 집을 사가지고 임대를 놓으려고 했는데 또 차익을 남기고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다한 공급 때문에 중국은 이미 건설사들이 많이 부도가 나고 있고 집은 팔리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빈집도 많고. 지금 중국에서 이제 집은 집값도 엄청나게 폭등을 했거든요. 수요가 많아가지고 폭등을 했는데 지금 빈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형성이 안 돼요. 아예 빈집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한 1억 채 이상의 빈집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1억 채 이상의 빈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는 그 새 집을 말하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된 새 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악성 미분양이 있죠. 집을 다져놓고 분양 안 되는 악성 미분양이 있듯이 중국도 새 집이 그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집은 사람이 안 살면 그 건물을 몇 년 지나면 다시 헐고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중국 정부가 건설 경기를 무리하게 살리기 위해서 과잉 공급을 한 결과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붕괴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붕괴가 중국 경제에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하고 중국 경제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과 미국이에요. 일본도 영향을 좀 미치지만 세계 경제 대국 1위와 2위 미국과 중국, 또 수출도 중국, 미국이 대부이잖아요. 우리나라 수출하는 게. 근데 중국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돼 버리면 붕괴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금융기관이 위험해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과거 리만 브라더스 사태 미국의 투자기관이 부도가 났을 때 우리나라는 바로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융기관, 굵직한 금융기관이 한두 개 부도가 나는 사태가 만일에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도 금융위기가 직접적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온 거에 몇 배가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수출은 이제 중국은 많이 줄고 미국이 많이 늘려가는 형태잖아요. 우리나라 그 정책이. 그래서 미국의 그런 위기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고, 그렇게 터진 거는 우리나라에 몇 배 더 큰 후폭풍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회사나 금융기관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유럽에서도 손실을 보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기관의 위험이 초래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같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글로벌 시장 환경 두 군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글로벌 시장 환경을 보면 내일 바로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또 IMF가 온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가 해소되려면 전쟁도 빨리 끝나야 되고, 또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발 리스크도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해소될 기미가 아직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어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과거에 이제 은행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은행 다니던 친구들이 은행에 근무하면은 무이자로 대출을 많이 해줘요. 은행 다닌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금리로 해주겠죠. 그 직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또 그 후배들이 은행에서 무이자로 빌려주니까 빚을 잔뜩 내요. 1억, 2억, 3억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식을 해요.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해서 원금까지 안 갚는 건 아니거든요. 원금은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이자로 받아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완전히 다 날리면 원금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는 안 내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태에 있는 친구들을 봤어요. 지금 부동산을 살 때 과도한 빚을 내고 사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과도한 빚을 가지고 사면 과거처럼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빚만 남고 나중에 집값은 하락하고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다 해가지고 금리 싸게 해주잖아요. 2% 밑으로 막 주잖아요. 금리를. 금리가 싸다고 빚을 가지고 집을 무리하게 사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굉장히 폭등했기 때문에 거품이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우리 맥주잔을 우리가 따르면 거품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은 거품이 반이에요. 거품 반이고 맥주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품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집에 대해서는 너무 최소한 2, 3년 정도는 집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용 개념만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전에 집을 사신 분들은 이제 2배, 3배 남기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과거에 산 거보다도 몇 배 올랐기 때문에 또 거품이 잔뜩 낀 맥주잔을 젊은 사람들한테 맥주 한 잔 값을 받고 파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거품이 3분의 2예요. 근데 거품까지 낀 그 맥주를 파는 거예요. 거품은 꺼지게 돼 있거든요. 꺼지게 돼 있어. 물론 꺼지더라도 다 꺼지진 않아요. 거품이 꺼지면 나중에 일부는 맥주로 남죠. 그거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거는 이제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 거품이 꺼지지 않고 부동산을 함부로 산다든가 빚을 내서 산다든가. 근데 실수요자들은 항상 집을 노리고 금년이든 내년이든 노리고 자기가 감당 능력이 있는 집을 사는 건 좋아요. 저는. 근데 투자 목적으로 산다. 이거는 집은 아니라고 봅니다. 집은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집 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들이 그 집을 갖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거품이 낀 상태로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저는 이 거품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만일에 내가 내 자식이라면 거품이 잔뜩 낀 맥주 한 잔 값을 받고 팔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파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거품이 잔뜩 낀 나는 막 2배, 3배, 4배 이렇게 남겨먹은 이 부동산을 떠넘기는 젊은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이런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제 아는 분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당신은 기득권자인데 왜 집값이 하락한다고 계속 주장하느냐. 저는 집값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상황하고 부동산 상황을 보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집 떨어지는 게 좋으냐, 기득권자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 자식이라면, 내가 자식이 몇 명 있다면 그 자식 나중에 집 사줄 때, 자식들이 집 살 때 그 큰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두고만 봐야 되느냐, 거품이 잔뜩 낀 집을 물려줘야 되느냐, 이런 말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분석을 해서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방향을 계속 발표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런 거는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이런 점들은, 이런 리스크는 항상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리스크를 대한 경고, 다시 말해 전문가들의 그런 경고를 소홀히 했다가는 파멸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저는 충분히 새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빚으로 빚을 사는, 지금 전세 대출 해주잖아요. 전세 대출. 아니, 전세 자체가 빚인데 소유자가 가지는 빚이잖아요. 그 전세 사는데 전세 대출을 또 해준단 말이에요. 전세 대출을 또 해줘요. 그러면 전세값을 올리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전세 대출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세입자는 어떻게 돼요? 전세 세입자는, 대출받은 세입자나 또 집주인은 그동안에 집주인한테 월세 내던 거를 은행에 월세 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대출받아서 전세를 산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빚을 무서워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